오늘 제목은 평생 배우고 행복하게 알려주는 1인 기업 이야기를 함께할 정진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인데 생각보다 금방 왔어요. 제가 집이 일산인데 별로 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16년간 하고 독립을 했는데 과거에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독립한 지 2년 정도가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 꿈이 앞으로 30년 정도 더 일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간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혹시나 궁금해서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화면을 지금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으셔도 되고 찍어도 되고, 저 뒤에 주소가 있는데 대소문자를 틀리게 적으면은 슬라이드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지금 이 화면을 찍으시면 나머지 뒤에 마음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중간중간에 막 찍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찍어봤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본 PDF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별로 그런 마음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1시간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생깁니다. 아, 저 갖고 싶다. 그래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찍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제 이름은 정진호라고 하고요. 현재 J-비주얼스쿨이라는 1인 기업, 전체 직원이 1명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저 회사의 전 직원이 여기 왔습니다. 자, 현재 J-비주얼스쿨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대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실물이 낫다는 얘기 듣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의 이야기는 과거, 제가 직장 생활하던 과거 이야기, 그리고 1인 기업으로 독립한 최근 2년의 이야기, 그 다음에 30년 동안 더 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저는 1998년 IMF가 터질 때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1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처음에 12년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드는 개발자로 일을 했습니다. 원래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졸업하던 IMF 때 제 전공을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전공 불문으로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던 그런 IT 회사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IT 쪽 개발을 했고요. 처음에 10년 동안은 개발만 했는데 이제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프로젝트 매니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2년 동안 개발과 PM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개발자로 계속 일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SK그룹 계열사의 기업문화팀으로 이직을 해서 4년 동안은 기업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10년 동안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쓰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넣어주고 이걸 또 사람들이 즐겁게 쓰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10년이 넘어가니까 프로젝트 관리라는 걸 해야 되더라고요. 보통 한 8명에서 10명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개발자 2~3명, 디자이너 2~3명, 기획자 1~2명, 그 다음에 외주 인력들 모이면 1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었던 게 예전에는 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시작되니까 저만 잘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게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사람을 다루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됐고요. 그때쯤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10년차 개발자인데 나는 과연 훌륭한 개발자인가?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했고요. 그 당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막 머릿속에 꼬여 있었는데 이것들을 한 장으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각 정리 기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기술을 만났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한 장의 종이 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을 식물의 뿌리, 줄기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과 같은 구조의 방사형으로 정리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표현하는 그런 생각 정리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알게 됐는데 이게 써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들을 하나로 정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강의도 산에서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굉장히 구조적으로 빈틈없이 그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걸 배우고 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좋은 거를 나만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우리 함께 일하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을 하는 직원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아예 마인드맵 지도사 자격증을 16시간짜리 교육을 듣고 와서 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회사에 와서 사내에서 1년에 4번 정도 공개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 정리를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 방법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맵을 사내에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한 4번 정도, 1년에 4번 정도씩 진행을 했는데 보통 한 번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직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이렇게 생각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때 느낀 게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구나.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저의 직업이 회사에서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었죠. 하는 일과 별개로 이 작업들을 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이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사내에서 마인드맵 강의를 했더니 사내에서 했던 강의들을 모아가지고 슬라이드를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그 당시 꾸준하게 이제 블로그를 쓰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제 블로그에다가 1년 동안 사내에서 강의를 했었던 그 결과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슬라이드로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슬라이드를 보고 SK그룹 계열사였던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직원들도 이 마인드맵을 교육하고 싶은데 찾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가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해서 교육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SK커뮤니케이션즈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있었던 약 50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뭔가 이렇게 직원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모습들이 뭔가 굉장히 초롱초롱하기도 하고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면 굉장히 즐겁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SK커뮤니케이션즈 기업문화팀에서 자리가 생겼으니 한 명을 충원하고 싶은데 사람들 의견이 그때 강의하러 왔던 정진호님을 우리 팀으로 부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오실 생각이 있냐고 마침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짐을 해서 이제 기술은 이제 충분히 12년 정도 했으니까 슬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큰 결심을 내리고 드디어 이제 기술을 떠나서 기업 문화, 즉 사실은 기업 문화라는 게 사람에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문화 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SK 커뮤니케이션즈 기업 문화 팀 사람들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의 이런 일반적인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던 사람도 있었고요. 뭔가 사내에서 여러 가지 편집 작업들이나 기록들이나 기획이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업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했는데 이때 4년 가까이 일하면서 느낀 게 이게 월급 받고 하는 일 중에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다. 이게 기업문화팀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업문화팀의 업무의 핵심은 뭐냐? 회사 돈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즐겁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어떤 직원들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사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제도와 이벤트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글로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기록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직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생각들을 듣는 그런 소통과 관련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재미있었던 게 제가 이 SK커뮤니케이션즈로 이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회사에 마인드맵 워크숍을 하러 와서 이직을 결심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고 나서 해마다 마인드맵 경진대회라는 행사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900명 정도 직원이 됐었는데 9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마인드맵 강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인드맵 경진대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참가할 때는 미디어 유산에 도장 하나 더 찍겠다는 그런 선물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참가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고 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잘 정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진짜 적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할 때 많이 쓰죠. 일단 도장을 받아야겠고. 잘 안 싸웠는데요. 아직은 좀 이제 짜증나게 남겨가지고 할 때마다 좀 짜증나는 키워드를 잘 뽑아내고 설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꼭 필요한 만드는 게 기본이죠.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컴퓨터로 문서 작업하고 항상 키보드 잠깐 치고 하는 작업만 하다가 직접 손으로 뭔가를 그리고 글씨를 쓰고 한다는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학생으로 들어가고 오전에 한 10분 정도 마인드맵을 처음 이렇게 인터넷에 쳐가지고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했어요. 화려한 컬러를 쓴 게 좀 잘 뽑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열심히 일하기 여기 가지를 보면 제가 7,000원이 여기 첫 번째 마인드맵을 적어놨어요. 자주자주 사용하면서 제 생각과 계획들을 정리하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어려운 SKMS도 쉽게 요약할 수 있겠구나. 특히 SKMS 정리하실 분들은 마인드맵 꼭 해보세요. 재밌는 게 오늘 마인드맵 경기인데 4명의 대상 전부 여성분이었어요. 그걸 봤을 때 아무래도 미적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이 어떤 정보를 논리적으로 좌뇌와 우뇌가 합쳐졌을 때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했고, 마인드맵 그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몰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대회를 통해가지고 구성원들이 몰입의 경험을 한번 느껴봤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상작들은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사내 카페에다가 전시를 해놓죠.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는 디지털 마인드맵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 경진대 출품작들은 사내 카페 입구에다가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전시를 해놓고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4개가 경진대회 수상작들을 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40살이 되던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어요. 참고로 저는 중학생 때 이후로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림이 그려보고 싶었던 거는 몇 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나름 외국계 기업이었던, 지금 이제 듣보잡이 됐는데 야후라고 들어보셨죠? 예, 야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미국 저쪽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날도 5일짜리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뭘 하죠?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졸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난 그 외국인은 창가에 앉아서 비행기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를 그리고 있는 그 외국인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럽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은 자기가 머문 공간의 주변을 자기 손으로 직접 뭔가를 표현하고 그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나도 언젠가는 저 외국인처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나이가 40살이 되고 나서 드디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죠. 그래서 그림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교가 어디죠? 어디죠? 홍대. 그래서 홍대 입구에 가봤어요. 홍대 입구에 가봤더니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입구에다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구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그리려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림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이거 무슨 뭐 더러운 꾸정물을 발라서 처발처발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림이 어쩜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죄다 콜라병하고 연탄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콜라와 연탄을 좋아하는 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그걸 그리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이 굉장히 컸다. 무진장 더러웠다. 그리고 연탄과 콜라를 그리고 있었다. 이게 싫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제 직장에서 가까운 큰 대형 서점에 가서 그림 그리기 코너에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그림 그리는 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멋있었는데 도저히 따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일 만만한 책이 있었는데 바로 김충원 선생님이 지은 스케치 십계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왜 좋아 보였냐면은 다른 책은 다 엄두가 안 났는데 얘는 다 따라 그려볼만 하더라고요. 요거는 내가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사고요. 그 다음에 어린 왕자가 그려져 있는 작은 노트 하나와 펜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그냥 저기 있는 그림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저의 실력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렸는데 잘 그린 건 아닌데 괜찮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정도면은 뭐 망한 그런 작품은 아니겠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렸는데, 그 책이 참 좋았던 게 거기 있는 그대로 따라 그리면은 적어도 그림을 못 그린 사람도 딱 봐서 한 80점 정도는 줄만한 그런 쉬운 그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따라 그렸죠. 어떤 날은 한 장, 어떤 날은 두 장 매일매일 따라 그렸더니 3주 만에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3주 만에 책 한 권을 띈 거죠. 매일매일 밤마다 1시간씩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따라 그리고 거기 있는 글들을 쓰고 이렇게 했더니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 얼마네요? 손바닥만 하죠? 그래서 책상 서랍을 열어봤더니 손바닥만한 커터, 그 다음에 스테이플러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손바닥만한 것들을 매일 한두 개씩 그렸어요. 그래서 서랍에 있는 것도 그리고, 서랍에 있는 걸 다 그리고 나서는 부엌에 있는 것들도 그리고, 욕실에 있는 것도 그리고, 지갑도 그리고, 뭔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손바닥만한 것만 그렸어요. 처음 몇 달 동안 계속 손바닥만한 것만 그렸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칠하지 않았고요. 명암이나 질감도 칠하지 않았어요. 오직 선만 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당시 제가 쓰던 이제 핸드폰이고요.
회사 갈 때 사용하던 사원증 이런 것들 다 특징이 손바닥만 하다는 거. 이거보다 큰 거는 이제 용기가 안 났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매일매일 그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저와 관련된 거. 관심 없는 건 안 그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매일매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제 주변에 있는 걸 다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색깔이 땡기더라고요. 선으로만 그렸더니 뭔가 이렇게 색깔 있는 거를 칠해보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만만하게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색연필. 그래서 24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색연필을 사서 이걸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그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하나씩 주던 그런 하루 야채라는 음료수인데 그전에는 먹고 버렸기 때문에 이 음료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영양 성분인지 전혀 몰랐는데 요걸 그려보니까 하루 야채 레드에는 4가지 빨간색 과일과 야채가 들어있고 하루 야채 옐로우에도 4가지 노란색 과일과 야채가 들어있구나. 용량은 145ml, 그 다음에 85kcal, 단팥빵 3분의 1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바코드가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모르고 지나쳤던 작은 물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알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캐치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보험 광고 보면 항상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캐치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캐치볼은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글러브 2개와 공 하나를 사서 그날 이렇게 캐치볼을 처음 해봤는데 잘 됐을까요? 한 20번 던지면 한 번 잡을까? 그래도 뭐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캐치볼 했던 느낌을 간단하게 적고 글러브 2개를 그린 일종의 그림 일기죠. 그래서 그날 있었던 것들을 그림 일기로 쭉 꾸준하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났더니 이번에는 뭔가 촉촉한 게 땡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재료 중에 촉촉한 거 뭐가 있죠? 수채화.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그리면 그릴수록 망쳐져만 가는 내 그림. 그게 바로 수채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수채화를 잘 그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손바닥만한 작은 팔레트가 있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케이스인데 딱 열면은 새끼손톱 24개만한 그런 그 작은 고체 물감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작은 팔레트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붓이 있는데 이 몸통에다가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운 다음에 꾹 누르면은 물이 한두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붓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맨날 회사 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도 이걸로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주말에 그 당시 이제 제가 공원에 가면서 제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그린 거예요. 딱 보면은 뭐 썩 잘 그린 건 아니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맨날 손바닥만한 것만 그리다가 이제 조금 커져서 자전거만한 거를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리게 됐죠. 그 당시 제가 물감으로 가장 많이 그렸던 거는 동물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마다 읽어주던 동화책 속에 있던 동물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그렸습니다. 잘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물이 번진 듯한 느낌이 나는 건 얘가 수채화로 그려서 그렇고요. 배 쪽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까칠까칠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냐면은 수채화가 다 마른 다음에 색연필로 그 부분만 조금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채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열심히 밤마다 그림을 그렸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동물 그리는 실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에 보다 왠지 이렇게 그림이 좋아 보이는 게 몇 달 뒤에 실력이 점점 조금씩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그림을 그렸더니 스케치북이 8권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게 큰 스케치북은 아니고 우리 보통 사무실에서 흔히 쓰는 A4 종이의 절반, A5, 그 A5 사이즈의 스케치북을 1년 동안 매일매일 그렸더니 8권이 됐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또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2년 동안 그림을 그렸더니 스케치북 8권과 한 장 한 장 뜯어서 그린 그림들이 한 500장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어떤 메시지냐면은 자기가 출판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사실은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그림 그리면서 제가 그렸던 것을 전부 이제 페이스북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쭉 올렸거든요. 매일매일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다 봤는데 처음에는 진짜 형편없었대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용감하게 올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났더니 이게 매일매일 하니까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초보자들도 이렇게 따라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림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자라고 제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제가 매일매일 그리면서 모아놨던 그런 그림들과 제가 사용한 방법들을 정리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철 들고 그림 그리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2012년 겨울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4쇄를 찍었고요.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로 된 철 들고 그림 그리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은 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것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 저와 관련 있는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림 치유, 그림 재미 그런 책들이고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매일매일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즐겁고 재밌는 일인데 이걸 혼자만 하면은 이거 오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회사에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사내 동호회를 FT라고 불렀습니다. 판타스틱 팀플레이의 약자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모여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행복화실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동호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카페 같은 데 앉아서 그림 그려보는 게 꿈인데 혹시나 이거 수업 들으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공대생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막연한 그림에 대한 그런 눈빛이 있었어요. 어릴 때 되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무슨 기회가 없으면은 지금 다 커가지고 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원래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도 드럼을 잘 못해갖고 일부러 드럼 수업을 피해서 듣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문득 내가 본 거를 내 손으로 표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준호쌤이 매일매일 그리기를 하시면서 그림 실력이 나날이 늘으셨잖아요. 그걸 보면 되게 주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행복하시네 와서 매일매일 좀 그림 그리는 거를 습관화하려고. 일단 정준호 매니저님의 그 메일에 올라온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이렇게 처음에 올라왔던 그림과 지금의 그림을 보면 너무 저렇게 연습하면 되는구나. 처음에는 정말 그림이 좀 진짜 형편없었거든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나이 먹고도 뭔가 가치 있는 거를 생산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매일매일 그리던 게 그냥 습관이 돼서 빨리빨리 잘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림을 되게 그리는 거 좋아했고 그래서 지금 그리는 수준이 딱 그 어릴 때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원래 소질은 전혀 없었고요. 중학교 때 이후로는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한 번 쳤을 때, 두 번 쳤을 때, 세 번 쳤을 때 보고 그래서 입체가 입체가 주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앉아있는 책상. 나중에 조금 더 기술이 늘어나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못 그리더라도 참고 그리면은 그림이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전문가이신 분들이 보면은 되게 웃기겠지만 그래도 뭔가 재밌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행복화실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짧은 시간 안에 구성원들의 실력을 높여야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진행도 빡세게 만들고 숙제도 많이 내고 보니까 나중에는 따라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단기간에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가능한 시간도 천천히 또 실습 시간도 많이 하고 모여서 그려보니까요. 다들 처음에 왔는데 거짓말쟁이 같아요. 다들 남자친구들이고요. 처음에는 맘새다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더 그리다 보니까 조금씩 괜찮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소질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스스로 너무 자신을 낮게 생각 그리기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그림을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정신이 알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나만 행정력하지 말고 우리 컨닝들도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FT를 만들었고요. 답답할 때? 누구를 기다릴 때? 끔찍하다. 퇴근하기 전에 진행하고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잠깐 그리고 나서 거창하게 무슨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끄적끄적대고 뭐 이렇게 그러는 거라서 그렇게 힘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니까. 같이 그린 거 보고 그러니까 배울 점도 많고 다른 분들 그린 거 보니까 다 각각 개성이 있고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뿌듯한 느낌이 있잖아. 눈에 보이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지나치던 것들도 조금 더 한 번 더 보고 아 이게 이런 모양이구나 하는 걸 좀 동영상을 봐서 A라고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리면서 B라고 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나를 다시 한번 더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하면 마음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력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정신적인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력이 생기고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거를 그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도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회의 시간이나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머릿속에 있는 애매한 것들을 뭔가 종이 위에 수업으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좋은 분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하기가 좀 싫잖아요. 다들 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설레고 생각보다 그 그림을 진짜로 배우는 느낌이 나서 저는 내가 이걸 더 잘하게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 흥벌거실에 열심히 나오는 이 FT 회원들이 연말쯤에는 사내에서 한번 다른 경험들을 볼 수 있도록 전시회하는 게 첫 번째 꿈이고요. 나이 먹고 가족과 함께 세계여행 하면서 곳곳에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스케치한 내용을 책을 한번 만들어. 자, 연말에 직원들과 함께 산에서 전시회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해 겨울에 드디어 이제 직원들이 행복하실에서 그렸던 그림을 잘 액자에 넣어서 산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이 팔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즐겁게 잘 감상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저는 이렇게 즐겁게 회사 생활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밤마다 그리고 참 좋았는데요. 저만 좋았어요. 문제는 저와 기업문화팀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웠는데 제가 일하던 회사의 실적은 해마다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간 싸이월드, 그 서비스가 바로 저희 회사에서 하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체 인력의 30%를 감원하게 됐어요. 900명 중에 300명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2년 연속했다는 거예요. 900명 중에 600명이 되고 600명 중에 300명이 된 거예요. 900명짜리 회사가 2년 만에 300명이 되면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름대로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40대 중반쯤에 나와서 갈 곳을 찾았더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면접 본 사람들이 늘 비슷하게 한 말이 나이가 꽤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연봉이 높다.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나름 잘 나가던 외국계 기업 야후에서 8년간 일하면서 해마다 꽤 좋은 고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동하려고 했더니 연봉이 너무 높다.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4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던 저의 계획이 빗나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라는 걸 타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서 실업급여 타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한번 타볼 만해요. 이게 저기 가보면 그 비참한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껏 고생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꼭 가보세요. 이렇게 고용안정센터에 가보면은 뭔가 진짜 거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울해요.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듣게 해주는 그런 회사, 장소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타면서 시간을 벌어야겠다. 나는 꼭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지 고민하다가 회사에서 했던 거, 마인드맵 강좌, 그 다음에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비주얼 띵킹 워크숍, 그 다음에 비전공자를 위한 그림 교실, 요 행복하실 요 3가지를 공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띵킹 워크숍이라는 공개 강좌를 만들어서 한 사람당 5만 원을 받았는데 4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워크숍은 3시간짜리였습니다. 그러면은 5만 원씩 받고 40명 모이면 얼마죠? 어려운가요? 5, 4, 200만 원. 그리고 3시간으로 해가지고 장소랑 기타 등등 비용이 한 50만 원 나가고 3시간에 150만 원을 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금방 모인다고 해서 이걸 매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한 달에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띵킹도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마인드맵도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실도 너무 자주 열면 사람들이 안 모일 것 같아서 적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가 지났더니 놀라운 거는 그전에는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요 몇 가지 워크숍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12시간 일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3개월 후에 독립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J 비주얼 스쿨이라는 회사입니다. 1인 기업이고요. 사무실이 없어요. 이 말은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즘은 가상 오피스라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요. 그래서 실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에 가보면은 뭔가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한 달에 몇 시간씩 쓸 수 있는 쿠폰을 주고요. 대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한 아이템들은 마인드맵, 비주얼 띵킹, 행복하실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마인드맵은 앞서 보셨다시피 생각을 시각화해서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비주얼 띵킹은 글과 그림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보면은 한 학생이 그린 건데 2016년에 10가지 목표를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10가지 목표가 글로만 돼 있으면은 그닥 매력적이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그림이지만 글과 그림으로 함께 표현하면은 훨씬 더 시각적 효과도 높고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자기 책상에 붙여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딱 보니까 뭔가를 만드는 과정 같죠. 자, 이거는 토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빵과 계란과 치즈 등등등을 준비한 다음에 빵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토스트를 구워서 빵과 빵 사이에 계란을 넣고 맛있게 먹는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한글이나 영어를 몰라도 이것만 봐도 아, 정보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전문적인 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적당한 방법과 도구를 이용해서 3시간 정도만 익히면은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지금 직장인들은 자, 종근당이란 제약회사의 신입사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종근당의 그 회장님 성함 뭔지 아세요? 이종근 회장님입니다. 그 이종근 회장님의 일대기를 담은 만화책이 있는데 그 만화책을 보고 만화책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글로 요약했어요. 근데 그 신입사원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래요. 그 다른 사람의 일대기를 글로 요약하는 게 괴로워해가지고 이제는 글과 그림으로 요약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1949년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지고 1955년까지 회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그 만화책에 나온 내용들을 보고 글과 그림으로 설명한 일종의 정보를 요약한 거죠. 자, 재밌는 거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이 기업문화팀에서 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에게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정보들을 전달할까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액션 캠프라는 행사였습니다. 액션 캠프는 한 달 동안 직원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회사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아이디어를 뭔가 눈에 보이는 시각화 결과물, 우리는 그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구구절절 써서 보내면은 사람들이 안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액션 캠프라는 행사를 안내하는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회의 시간에 제가 그린 스토리보드입니다. 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액션 캠프에 참여하세요. 3월 한 달 동안에 일주일에 하루씩 회사 나오지 말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문방구에 가서 도화지를 사왔습니다. 도화지에다가 매직으로 굵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가위로 오렸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 여러분 혹시 폼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폼보드? 두툼한 종이 판때기에다가 조금 전에 자른 그 종이를 올려놓고 이게 전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 카메라를 가지고 이 사각형만 딱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여직원은 나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저 여직원이 나레이션 해주는 거에 맞춰서 손을 저 종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볼까요? 1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이 서비스 하면 우리 회사가 확 좋아질 텐데 아이디어 실현은 어렵습니다. 탑다운으로 꽂히는 일들은 너무 많고 프로세스는 느리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이런 고민을 한 방에 없앨 새로운 조직과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가 직접 해보는 새로운 회사 만들기 파일럿 프로그램 액션 캠프. 일주일에 하루 4주 동안 컴퓨터를 살리는 모든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요. 집중할 시간, 원하는 동료, 필요한 교육은 팍팍 지원해드릴게요. 3월부터 시작되는 액션 캠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하고 싶으세요? 별로 신청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그 당시 직원이 900명이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무려 70명이 신청을 했어요. 70명이 한 달 동안에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무려 27개나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독립을 하고 나서 2년 정도 비주얼 띵킹 워크숍을 계속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수업했던 것과 제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모아서 작년 2015년 여름에 비주얼 띵킹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이 책 나오자마자 1세가 다 팔리고 지금 2세를 찍었고요. 지난달에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래서 곧 중국어로 된 비주얼 띵킹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시라는 수업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수업은 비전공자를 위해서 12주 동안 그림을 그려보는 수업인데 재밌는 거는 비전공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배우고 싶을 땐 절대 전공자를 찾아가면 안 돼요. 전공자들은 비전공자들이 얼마나 그림을 못 그리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처럼 공대생한테 그림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3주 동안은 제가 했던 것처럼 선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색깔이나 명암이나 질감이나 입체감 다 무시하고 오직 선으로만 그림을 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려내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신발도 그려보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신발 그려보신 분 계세요? 아마 매일,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매일매일 신고 다니고 자주 만나고 맨날 보면서도 자기 신발을 그려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한번 그려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 신발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림들이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3주 정도 지나면은 손이 조금 이제 그제서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색연필을 사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간식, 음식 이런 것들도 그려보고요. 자기 물건 중에 조그마한 것들 그려보는데 이게 색연필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보면은 쫀득쫀득 참 붕어빵이라는 이 과자 케이스를 그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색연필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초밥을 그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기 전에 그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집에 와서 사진을 보고 그렸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그림이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걸 그려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리면은 굉장히 열심히 그릴 수 있고 그래서 매력적인 작품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색연필을 3주 동안 하고 나면은 색에 대한 감각이 조금 생겨요.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6주가 지나고 나서 수채화를 시작하는데 6주 동안 수채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그린 거냐면은 동화책에 나오는 동물들을 그린 건데 수채화를 이용해서 이 보라색 부분들을 칠하고 물감이 다 마르고 나서 색연필로 이렇게 질감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와 색연필을 함께 이용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뭔가 전문가적인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그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다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킨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사용하는 거, 자기가 먹어본 거 이런 것들을 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왠지 따뜻한 느낌의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네 집 강아지를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강아지나 동물들을 그리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은 사진을 A4 정도로 출력해서 그 위에 여러분 혹시 트레이싱 페이퍼 아세요? 기름종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올려놓고 이렇게 연필로 자국을 따낸 다음에 스케치북에 올려놓고 동전으로 막 긁으면은 연필 자국이 스케치북에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선을 스케치로 완성한 다음에 채색을 하면은 동물들을 멋있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12주 과정이 다 끝나면은 야외 스케치를 떠나요. 그래서 보면은 표정들이 굉장히 밝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도 있고 뭐 젊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가족들, 뭐 자녀들이나 친척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야외 스케치를 간 다음에 그림을 완성해서 전시를 엽니다. 적당한 그 전시 공간을 빌려서 그림들을 전시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그림이 스케치북에 있을 때와 이 그림이 멋진 액자에 들어가서 벽에 걸리고 조명을 받고 이름표가 딱 걸린 순간 완전히 다른 그림이 돼요. 똑같은 그림이 스케치북에 있을 때와 벽에 있을 때는 너무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그래서 표정들을 보면은 다 즐거워 보이나요? 불행해 보이나요? 즐거워 보여요. 왜냐하면은 난생 처음 태어나서 그룹전을 열어보는 그런 오프닝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서로 다 작가님이라고 불러줘요. 처음으로 그룹전을 열지만 작품을 냈기 때문에 그룹전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작가가 됩니다. 전시가 보통 한 열흘 정도 지속되는데요. 열흘이 지나고 나면은 전시장에서 내 그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는 내 그림이 벽에 걸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록과 엽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록을 만들어서 전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작품을 넣어가지고 한 권씩 주고 그 다음에 엽서를 만든 다음에 1인당 100장씩 줘요. 자기 그림을 가지고 100장의 엽서를 만들면은 저 뒤에 뭐 소중한 사람들한테 뭐 카드로 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그림을 가지고 명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록과 엽서를 만들어주면은 전시가 끝나도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취미는 이제 수입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5년째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5년 사이에 제가 개인전을 4번 열었는데 자, 3번째 개인전 작품을 잠깐 보고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물에 번지지 않는 잉크로 밑그림을 그리고요. 잉크가 마르면 수채화로 채색합니다. 현장에선 주로 밑그림만 그리고요.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사진을 보고 채색하는데 보통 한 작품에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그리면 2주 만에 작품이 완성됩니다. 잘 찾아보면은 그림 안에 제가 있어요. 밑그림을 그릴 때는 삐뚤빼뚤했는데 완성이 다 되고 나면은 그럭저럭 좋아 보이는 그림이 됩니다. 여기 라오스에 있는 사원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림만 예뻐요. 이 탑은 10층짜리 석탑인데요. 그리다가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9시간 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옛날 서울역이죠. 지금은 박물관이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댁 거실인데요. 온 가족이 음악을 하세요. 거실에 악기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보셨던 작품이 저의 세 번째 개인전 작품들인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세 번째 개인전에 출품한 24점이 전부 다 팔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완판 작가가 됐습니다. 자, 이건 저희 집 막내 강아지 미호라는 강아지인데요. 이렇게 수채화를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로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0개 준비했는데 전시회 때 오신 분들이 다 사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수필하우스라는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래서 주인분들이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밥도 맛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 수필하우스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 다음에 갔을 때 선물로 드렸는데, 나중에 이 수필하우스의 명함은 제가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그림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행복화실을 열어서 학생들이 그린 작품들과 저의 수업 내용을 모아가지고 행복화실이란 책이 지난달, 벌써 2달 전이 됐네요. 지지난달에 한빛미디어에서 나왔고요. 이 책도 열심히 잘 팔리고 있고 지금 중국으로 수출을 할까 말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오늘부터 앞으로 한 30년 정도 더 일할 게 저의 목표인데, 일단 최소 70세까지 일하자가 저의 목표고요. 그 사이에 책을 30권 쓰고 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개인전도 30권 여는 게 목표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15권의 책을 쓰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5권만 더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5권은 동화책을 써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전은 이제 4번 열었으니까 앞으로 26년 동안 1년에 한 번씩만 열면 되는데, 이게 참 별 문제가 아닌 게 2주에 하나씩 그리면 한 달에 2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리면 1년에 24점이 나와요. 그거를 그냥 연말에 전시를 하면은 26년 동안 해마다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1인 기업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1인 기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끝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반드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전에는 공부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별 가치가 없는 게, 공부한 게 머릿속에만 있으면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뭔가를 배웠다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도 쉽게 따라하거나 익힐 수 있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게 저희 집에만 있거나 제 노트북 안에만 있으면 절대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만든 것을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나눠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자, 배우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를 읽거나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배울 수도 있고요. 혼자 여행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배운 것들을 뭔가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은 사진도 찍고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 이런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제가 아는 것을 슬라이드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혹은 2년에 한 권 정도는 책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야 돼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은 플리커에도 올리고요. 동영상을 만들면은 유튜브에도 올리고, 슬라이드를 만들면은 슬라이드쇼에 올리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도 열고, 2년에 한 번씩 책을 쓰기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돈이 들지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30년 정도 더 평생 배우고 즐겁고 행복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 전뇌를 활용하는 거예요. 전뇌가 뭐냐? 좌뇌는 보통 논리적인 것들, 언어, 숫자, 논리적인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요. 우뇌는 뭔가 그림, 색상, 공간, 상상, 리듬 이런 창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좌뇌를 쓰는 사람은 너무 좌뇌만 쓰고 우뇌를 쓰는 사람은 너무 우뇌만 써요. 이 좌뇌와 우뇌를 함께 쓰는 것을 전뇌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창의적인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은 좌뇌와 우뇌를 함께 쓸 수 있는지 전뇌 활동을 하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를 꾸준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매일매일 만나거나 읽거나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제 컨텐츠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특별하게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별거 아닌 일들을 매일매일 해서 모으면은 2년마다 한 권씩 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만든 것들은 대부분 별거 아닌 것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걸 원하는데 사실은 특별한 거는 별거 아닌 것들이 매일매일 모이면은 특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15권 썼는데 앞으로 한 30년 정도 더 일하면서 15권 정도 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년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900개의 글이 있어요. 이거를 13으로 나누면 900개의 글을 13으로 나누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쓴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1개 혹은 2개를 쓰는데 그게 13년간 모이면은 900개의 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 4년 동안, 만 4년 동안 그린 그림의 개수를 세봤더니 930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요즘엔 이제 조금 큰 작품들을 그려서 일주일에 하나, 2주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쭉 모았더니 930개나 있고요. 슬라이드. 10년 동안 제가 직장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뭐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던 슬라이드가 300개가 넘더라고요. 그 말은 1년에 30개 정도의 슬라이드를 만드는구나. 거의 한 달에 2-3개 정도를 꾸준하게 슬라이드를 만들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7년 동안 145개의 마인드맵을 요약을 해서 전부 웹에다가 이쪽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배운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영상. 7년 동안 만들었던 동영상이 250개. 사내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보안적이나 기타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행복화실이라는 그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유튜브에 가서 행복화실을 검색해 보면은 제가 사내에서 했던 여러 가지 동영상들도 20시간 분량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셜 네트워크. 1인 기업으로 일할 때는요,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최대한 잘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개발자로 일을 해서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히 소셜 네트워크가 어떤 악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잘못 쓰면은 인생을 망치거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잘 사용하면은 저의 영향력과 긍정적인 힘을 사람들한테 많이 퍼뜨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앞으로 30년 동안 더 일하려면 저한테는 3가지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저녁에 10시만 되면 졸릴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잘 비축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싫어합니다.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민한다고 고민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 고민이 없게?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랑 걷는 걸 좋아해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얘랑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시간씩 걷는데 걷다 보면 굉장히 머릿속도 정리가 되고 좋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력.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죠. 이것을 배우기만 해서는 끝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가치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학습력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놀라운 건 이 컨텐츠의 유통기간이 3년이에요.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분명히 3년 안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3년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그 다음 3년을 위한 컨텐츠들을 꾸준히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유력. 내가 만든 게 나한테만 있어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최대한 다른 사람이 잘 쓸 수 있도록 퍼뜨려줘야 되고
여러분이 오늘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가 이미 공유되어 있었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찍으라고 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약한 연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제가 16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독립했는데 그 순간 저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사람들은 저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니었어요. 저의 페북 친구, 저의 블로그 구독자, 제 페북 친구의 친구,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고요. 아, 이 약한 연결이라는 게 오히려 때로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더 많이 공유할수록 저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사실은 직장 생활하는 내내 16년간 그리고 독립한 지 2년 동안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공유할수록 저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한마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인 기업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일하려면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